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임상심리사 2급 심리학개론 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강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특징. 네, 동그라미 5개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동안 기출되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정신적 결정론이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정신적 결정론에 따라요. 한번 보면요.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 구조는 대략 5세 이전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개인의 어떤 사고, 행동, 감정 이러한 것들은 심리 내적인 원인, 그게 정신적 결정론이죠. 이런 심리 내적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그게 언제의 경험이다? 대략 5세 이전의 과거 경험. 이것에 따라서 현재 나의 사고, 나의 행동, 나의 감정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정신적 결정론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 자체가 심리내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초기의 발달적인 경험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생애 초기의 발달적 경험을 잘 다루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무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다 무의식적인 동기가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무의식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무의식적인 동기를 그래서 찾는 것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요. 무의식을 분석하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루게 되죠. 세 번째로 심리성적 욕구를 강조했죠. 프로이드는.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적인 동기 중에 심리성적 욕구,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리비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리비도, 이것이 동기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비도를 강조했죠. 네 번째로 내적 갈등의 역동을 겪고 있다. 인간은 이런 어떤 내적 갈등의 역동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인간 정신은 다양한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체계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이러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래서 긴장을 감소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사회 통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요. 내 안에 어떤 욕구나 어떤 에너지가 막 일어나는 거죠. 리비도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것을 막 방출해야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또 제재하는 사회 통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적으로 내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내적 갈등의 역동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다섯 번째, 투쟁적 인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요, 인간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다. 인간은 투쟁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투쟁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썼죠. 인간의 내적 충동에 의한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를 방해하는 사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항하는, 투쟁하고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요, 인간을 어떻게 보았냐면요, 인간은 갈등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존재다. 쾌락과 현실 간의 갈등도 일어나죠. 자아와 외부 세계와의 갈등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 사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그래서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비관적인 존재다. 세 가지 자아,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 세 가지 자아가 갈등하는 비관적인 존재다라고 보았고요. 또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물학적 존재다라고 보았죠. 본능이 지배하는 생물학적인 존재다.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비사회적 본능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배되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 존재다라고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정신의 3요소. 프로이드는 정신의 3요소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가지로 나누었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현재 자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점 첫 번째 보시면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과 경험이다.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게 의식입니다. 정신생활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이 의식은 정신구조의 일부분이죠. 이 의식, 전의식, 무의식할 때 많이 설명되는 게 빙산이죠. 빙산. 그렇죠? 그래서 의식은 아주 적죠. 아주 적죠. 그리고 요 밑에 수면 아래에 있는 게 무의식이죠. 무의식이 상당히 많죠. 전의식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현재 의식은 안 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의식으로 딱 올라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의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의식은 정신생활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이 된다. 의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전의식. 의식과 무의식의 교량 역할을 한다. 현재는 의식이 안 돼요. 그런데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인식의 표면 밑에 있는 내용. 부분적으로 망각된 마음의 일부분을 다시 회상해서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다. 지금은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딱 질문을 던져서 지난 주말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더듬어 보면 딱 떠오르죠. 의식이 다시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의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에 무의식. 무의식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각의 수준, 정신분석의 초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점 첫 번째 보시면 정신 내용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의식적 사고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이다. 여기에서 하는 것들을 이 무의식이 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 상당히 치료적 기법으로 많이 쓰죠. 왜냐하면 무의식이 의식화되면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통제할 수 있죠. 근데 무의식을 모르면 내가 무의식에 따라서 막 행동을 하는 거죠. 무의식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죠. 점 두 번째, 의식적 인식이 어렵지만 행동에 큰 영향을 발휘한다. 사고, 기억, 욕구를 말한다. 아동기에 경험했던 외상, 부모에 대한 어떤 적대감, 억압된 성적 욕구, 그런 것들이 이 무의식에 많이 내려가 있는 거죠. 내가 인식하면 좀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밑으로 내려놓죠. 이 무의식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행동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어떤 A라는 사람이 너무 싫어. 왜 싫은지 모르겠어. 근데 이 행동을 통해서 이 A라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와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에는 적대감이 있나?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그렇죠? 무의식은 행동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수치스러운 기억들, 비이성적인 소망들, 공포, 또 파괴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무의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자유연상으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죠.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무의식입니다. 세 번째, 성격의 3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성격에 대해서 지형학적 이론을 썼죠. 지형학적. 지형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지도처럼 나눠서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의 3요소를 원초와 자, 초자로 설명을 또 하고 있죠. 이게 기출이 많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기출이 됐죠. 이거는 거의 기출이 좀 돼요.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원초와 자, 초자. 원초화는 유전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쾌락의 원리에 따라요.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거. 그래서 비논리적이고 맹목적이고 도덕관념도 없죠. 그래서 성격의 기초가 되는 기본 욕구와 충동을 대표한다.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소로서 성격의 원초적, 본능적인 요소다. 행동에 힘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생물학적 충동, 이런 것들이 원초화죠. 이 원초화는 1차적 사고 과정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1차적 사고 과정. 그래서 충동을 만족시키는 심상을 그냥 만들어내서, 예를 들어서 소망과 행동의 구분도 없고 시간과 무관하고 과거와 미래 구분도 없고 이런 어떤 1차적 사고 과정을 하는 것이 원초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자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원리에 따른다. 성격의 집행자다.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의사결정자.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원초화. 그죠? 원초화는 쾌락의 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추구하고 싶어 하는 거. 이 원초화와 현실. 근데 현실 안에 살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막 배가 너무 고프지만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 현실과 이렇게 중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원초화와 현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다. 사회 규범, 규칙, 관습과 같은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게 자아죠. 이 자아는 출생 이후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많이 형성이 되고요. 자아를 이르는 말이 교통경찰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특징으로 논리적이다, 현실적이다, 계획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리고 원초화가 1차적 사고 과정이었다면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세계, 논리적 사고, 논리적 계획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자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도덕의 원리에 따른다.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자아가 형성된다. 근데 이 초자아가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성격의 발달 단계 가서 남근기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사회의 가치와 관습, 양심, 자아 이상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요. 자아가 현실을 고려하는 데 비해서 초자아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통합하는 성격의 요소. 자아는 현실을 고려하는 거고요. 초자아는 뭐예요? 옳고 그름, 이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초자아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사회 영향을 받아서 오이디푸스, 남근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면서 겪어가면서 형성되어가는 게 초자아이죠. 초자아는 양심과 자아 이상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처벌, 비난을 받으면 그때 양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 이상은 내가 옳은 행동을 했는데 긍정적인 보상이 왔어. 그럼 자아 이상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한 측면으로 초자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자아는 도덕적이고 판단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과 가치에 위배되는 원초와의 충동을 견제하겠죠. 그리고 자아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도덕적인 목표, 이상적인 목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초자아다. 이 특징이다. 라고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두 번째 파트 한번 보면요. 프로이드의 인간 발달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기 첫 번째. 프로이드의 인간 발달 단계는 5단계로 나누어지죠. 이 5단계가 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5단계는 중요하죠. 이 단계를 나열해라 이런 건 너무 쉬운 문제라서 사실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진 않고요. 각 단계의 특징 중심으로 기출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가서 잠재기, 잠복기라고도 하죠. 잠복기. 다섯 번째 들어가서 생식기.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렇게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리비도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 단계가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 에너지가 신체 어느 부위에 집중하고 있는가. 첫 번째 구강에 집중하고 있으면 구강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구강기 0세에서 1세 점 첫 번째 보시면 아동의 리비도가 입, 혀, 입술에 집중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빨기, 삼키기, 깨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가 이 구강기 단계입니다. 점 세 번째 보시면 생후 8개월 무렵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격성이 발달하게 돼요. 공격성은 상당히 창조적 에너지와 관련이 됩니다. 공격성이 발달하고 이유에 대한 불만, 이유 먹는 거죠. 그래서 이유에 대한 불만에서 어머니에 대한 최초의 양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강 수동적인 성격 또는 논쟁적, 비판적,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구강 공격적인 성격. 성격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구강 수동, 이것은 의존을 막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배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구강 공격적인 성격,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구강기의 성격의 특징이죠. 이 시기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박탈감을 느끼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갈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죠. 두 번째로 학문기입니다. 학문기에는 아동의 리비도는 배설, 그래서 학문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배변 훈련을 통해서 쾌감을 추구하는 단계죠. 그래서 배변으로 생기는 학문 자극에 의해 쾌감을 얻는 동시에 배변 훈련을 통한 사회화 직면하는 시기다. 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의한 갈등을 경험하여 오히려 자신의 본능적인 충동이나 반항의 의사를 외부로 표출해 보이는 학문 폭발적인 성격, 부모의 거칠고 강압적인 배변 훈련에 저항의 의도로서 변을 배출하려고 하지 않는 학문 보유 성격. 두 가지 성격, 학문 폭발, 그냥 아무렇게나 표출하는 거. 하나는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학문 보유의 성격. 두 가지 성격으로 나타나는 게 이 학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문 폭발적인 성격은 무질서한 거죠. 막 사치와 낭비 절제하지 않아요. 학문 보유는요, 너무 과도하게 절약하고 절제해요. 인색한 특징을 보여줘요. 이런 특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동은 학문기를 거쳐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고 창조성의 기초가 되는 자립과 자존을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남근기, 중요한, 프로이드는 요 시기를 아주 중요하게 봤죠. 남근기를. 아동의 리비도가 성기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성기를 자극하면서 쾌감을 얻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다음 여성은 일렉트라 컴플렉스. 그래서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의해서 거세불안을 경험하고, 여아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로 남근이 없기 때문에 남근을 선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부모와의 동일시, 적절한 역할학습을 통해서 양심, 자아이상,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초자아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양심과 자아이상을 발달시킨다. 그러면서 초자아가 형성된다. 이 시기에 고착된 성인 남성은 경솔, 과장, 강한 자부심, 자기 증오. 여성은 유혹적이고 경박하고 성적으로 난잡한 양상을 보여주는 시기가 이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남근기 잠깐 여기에서 어떻게 동일시를 통해서 초자아가 발달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 보통 우리 가계도에서 남자는 네모로 표현하고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현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요 남근기가 되면 요 아이는 이때부터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를 너무 좋아하면서 이때 근친 상가적인 욕구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를 내 걸로 확 하려고 했는데 딱 봤더니 엄마 옆에 아빠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빠가, 제가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빠가 더 크잖아요. 그죠? 아빠가 더 커. 나보다 아빠가 더 커. 그러니까 무섭죠. 그래서 내가 엄마를 좋아하니까 아빠가 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빠가 사실은 자기가 아빠를 공격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적대감을 갖는 건데, 아빠가 나를 적대해서 아빠가 나를 어떻게 한다? 거세할 거다라고 하면서 거세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거세 불안을 경험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내가 아빠랑 해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세운 전략이 뭐예요? 아, 내가 아빠랑 똑같아지면 되겠네? 그럼 엄마 같은 사람, 엄마를 차지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 아빠와 동일시를 시작해요. 아빠처럼 하고 아빠처럼. 이 동일시 과정을 하니까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역할, 이런 것들 내가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를 형성해요? 초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초자. 그래서 내가 비난을 받으면 양심, 칭찬을 받으면 자아이상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초자를 형성해 가는 시기가 이 시기이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빠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이제 극복해 간다. 이런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게 이 남근기의 특징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잠복기, 잠재기 한번 보면요. 아동의 리비도는 억압되어 성적 충동이 이제 잠복하죠. 다른 단계에 비해서 평온해요. 그리고 이 리비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적인 호기심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아동, 이 시기 잠복기 아동의 에너지는 지적인 활동을 하는 거, 친구와 우정을 쌓는 거, 운동하는 거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초자가 강화돼서 오이디푸스적 욕망을 보다 능숙하게 제지할 수도 있고요. 리비도의 대상은 동성 친구로 향하고 동일시 대상도 친구가 되는 시기. 그 시기가 잠복기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 잠복되어 있던 성적 에너지가 다시 되살아나죠. 리비도의 대상이 동성 친구에서 또래, 이성 친구, 동성에서 이성으로 옮겨가요. 2차 성직 나타나죠. 이 단계는 사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쇠할 때까지 지속된다라고 본 게 이제 프로이드의 이 성격 발달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생애 초기 6년 동안 성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어요. 생애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 성인기 발달에 대해서는 별로 논하지 않았죠. 이 전 시기의 발달에만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생식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이유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한 거죠. 생식기까지만.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인간의 발달 단계, 성격의 발달 단계, 5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에 불안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프로이드가 불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도록 하는 동기화시키는 긴장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면 자동차가 다가올 때 불안을 느끼면 내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피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 불안에는 세 종류로 설명을 하는데요. 현실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여기서 기출이 많이 되는 것은 2번, 3번이죠. 1번, 현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불안이에요. 외부 세계에서 실제적인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높은 구배 구두를 신은 여성은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조심하죠. 이런 것이 현실 불안. 자동차가 오면 불안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현실 불안. 신경증적 불안은요. 자아와 이 원초와 사이의 불안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본능적인 충동인 원초와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 신경증적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초의 쾌락을 탐닉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원초화가 막 욕구가 일어나. 뭐 어떤 욕구가 막 일어나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욕구를 내가 자아가 잘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는데 뭐 분노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누구나 다 어느 상황에서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걔를 내가 자아가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까지 분노가 막 표출이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을 막 느끼죠. 그런 것들이 신경증적인 불안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본능적인 충동인 원초화를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 이것이 신경증적 불안이다. 도덕적인 불안은요, 원초화랑 초자아 사이에서 일어나요. 많이 기출이 되는 게 신경증적 불안은 뭐예요? 자아와 원초화고요. 이 도덕적 불안은 원초화와 초자아입니다. 요것이 이제 많이 기출이 돼요. 그래서 원초화와 초자아 간의 갈등에 의해 야기되는 불안이다. 본질적으로 자기 양심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된다. 원초화의 충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도덕적인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 수치심, 죄책감. 그래서 이 도덕적 불안은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과 많이 관련이 되는 게 요 도덕적 불안이죠. 그래서 불안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특징.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에릭슨은 인간의 전생에 걸친 발달과 변화를 강조했다.
프로이드는 5단계까지만 설명했잖아요. 우리 에릭슨은 8단계까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전생의 발달을 설명했어요. 2번,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창조적인 존재. 우리가 프로이드는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인 존재, 갈등하는 존재 이렇게 봤는데 인간을 합리적, 창조적 존재로 본 것이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입니다. 또 3번에 인간의 행동이 자아에 의해서 동기화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아를 강조했어요. 자아. 4번 인간 행동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역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이 무슨 이론이에요? 심리사회 이론이죠. 그죠? 심리사회 이론. 이게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역량,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본 거고요. 정신분석 방법과 달리 인간에 대해서 정상적인 측면에서 접근했고 자아정체감, 우리 에릭슨 하면 자아정체감 강조했죠? 이걸 강조했고요. 문화적, 역사적 요인과 성격 구조의 관련성까지 중요시 다룬 게 심리사회 이론의 특징입니다. 2번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주요 개념 한번 보면요. 먼저 자아라고 하는 것, 우리 자아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인간의 행동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자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보면 점 첫 번째 보시면 인간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 이게 자아고 성격의 자율적인 구조다라고 보았고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본 것이 자아의 특징입니다. 이번에 자아 정체감도 중요한 개념 나왔죠. 자아 정체감. 이것은 뭐예요?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자기 지각.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하는 거. 이것이 이제 자아 정체감입니다. 그래서 점 두 번째 보시면 시간적인 동일성, 자기 연속성을 인식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속에서도 자기 존재가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막 흘러가도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이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독특함을 갖고 있는 거죠. 독특성을 갖고 있는 거. 점 세 번째 보시면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을 1측면인 내적 측면, 2측면의 외적 측면으로 보았다. 내적 측면은 시간적인 동일성과 자기 연속성에 대한 인식이고 외적 측면은 문화의 이상과 본질적인 패턴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게 외적 측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자아 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개별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경험을 한다.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흥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만 분리된 어떤 독특한 존재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흥미와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뭐 비슷한 게 많으니까 서로가 유사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러함에도 내가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인식하는 거. 이게 개별성이죠. 이런 개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합성을 동시에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고, 뭐 행동, 가치관 여기에서 어떤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일관되고 통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통합성.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개별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경험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에릭슨은 이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가 자아 정체감 확립이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경우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고 직업, 정치적 견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의사결정도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 점성 원리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점성적이라는 용어는 뭐 영어에 의존하는 유전 이것이 합성된 거다. 그래서 발달이 유전에 의존되어 있다. 점성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발달이 기존의 기초 위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발달이 되려면 여기에 기초에서 그 다음 발달이 이루어지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이 기존의 기초 위에서 이 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발달이 잘 안 되면 두 번째 발달이 어렵겠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점성 원리입니다. 발달이 기존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로 인해 특정 단계의 발달이 이전 단계 성취에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초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각 단계는 특별히 우세해지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네 번째 점 보시면 인간 발달은 심리, 사회적인 발달 과업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게 점성 원리를 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4번 위기라는 개념도 썼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 단계마다 사회는 개인에게 어떠한 심리적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위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하면 발달 과업을 잘 달성한 걸로 보게 되죠. 두 번째 점에 보시면 각 심리 단계에서 개인은 위기에서 얘기되는 스트레스 갈등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현 단계의 위기에 적응하는 경우 다음 단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또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3번 프로이드와 에릭슨 이론의 비교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잘 해두세요. 이런 것들은 또 기출이 좀 되거든요. 프로이드는 무의식과 성적인 충동 이것을 강조했는데 에릭슨은 의식과 사회적 충동 이것을 좀 더 강조했고 프로이드는 인간 행동은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에릭슨은 심리적인 거, 사회 문화적인 거, 심리 사회 이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된다. 수동적인 인간관. 에릭슨은 창조성, 능동적인 인간관을 설명했고 프로이드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원초화에서 분화된다. 에릭슨은 자아는 그 자체로 형성되고 독립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프로이드는 아동의 초기 경험만이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강조했는데 에릭슨은 성격은 자아 통제력과 사회적 지지, 그래서 전생에 걸쳐 발달한다. 전생의 발달 이론을 설명을 했고요. 프로이드는 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죠. 에릭슨은 영향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은 9단계에서 생식기에 이르기까지 5단계, 에릭슨은 8단계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두 학자의 어떤 특징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프로이드 이론과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